안녕하세요. 역사 거꾸로 교실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44쪽에서 45쪽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 공부할 텐데요.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일제의 치하의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이었던 1910년대의 일제 통치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가 학습 목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학습 목표는 일제 무단 통치 목적과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첫 번째, 헌병경찰제로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입니다. 자, 일제는요, 우리나라를 뺏은 뒤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일본 육해군 대장 출신을 조선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헌병경찰을 앞세워서 무단 통치를 실시해요. 그러면 이 총독은요, 일본의 천황을 대신해서 한반도 내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물론이고 군대 통수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마지막 대한제국 황제였던 순종은 이 왕으로, 그러니까 황제에서 왕으로 일본 천황의 신하로 지위가 격하가 됐고요. 사실상 한반도 내 최고 통치자는 조선 총독이 된 거죠. 이 사람은 일단 일본 육해군 대장 출신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한제국 내에, 그러니까 한반도 내의 상황을 군대 통솔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잘못하면 잡이 없죠. 이렇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통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무단 통치 정책. 첫 번째, 무관 총독 임명 얘기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가 헌병경찰 통치인데요. 자, 헌병경찰들은 군인들을, 상대로 이제 경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 일반 민간인 업무까지 이제 담당을 해서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군인 대하듯이 막 하니까 굉장히 무서웠겠죠. 바로 이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당 통치는 한국인들이 이 일본과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반대가 심하고 저항이 심하니까 이 민간인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무력으로 통치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려는 이제 통치였습니다. 이 헌병 경찰들은요, 정식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얘 이런 조생진 너 쏴버리겠어. 빵 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재판에도 넘기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죽여버리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무시무시한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요, 조선인에게만 아주 비인간적이고, 원시적인 형벌이었던 태형을 유지를 합니다. 이걸 조선태형령이라고 하는데요. 조선태형령 내용 잠깐만 볼게요. 태형은 태 30 이하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되 30 넘을 때마다 횟수를 증가시킨다. 자, 태형의 집행은 하루에 한 회를 넘길 수 없다. 제11조에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소에서 비밀히 집행한다. 제13조, 이게 중요하죠.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한테도 하지 않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게 태형인데, 그러니까 태라는 것은 이렇게 얄짤한 매예요, 매. 이걸로 그냥 때려서 다스리겠다는 거죠. 동물도 아니고 조선인들을 무슨 굉장히 야만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이제 매로 다스렸던가 무력으로 다스렸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선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죠. 짐승대하듯이 했다는 거야. 자, 그리고요, 일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아서 그동안 일제의 침입에 대해서 규탄하고, 우리 독립군들의 활동에 대해서, 취재 기사를 실었던 이런 신문들,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같은 신문들을 강제로 없애버리고요. 또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사서나 잡지 출판 같은 것을 철저하게 금지를 합니다. 또 독립운동가들을 체포를 하고 애국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한국인들의 모든 정치활동을 탄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비밀결사단체 신민회가 있었죠. 이 신민회의 꼬리를 밟아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한 다음에 완전히 다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때에는 친일단체, 반일단체 상관없이 그냥 한국인들의 집회 활동은 무조건 다 금지를 시켜버려요. 일제는요, 또, 한국인을 식민지 지배에 순종하도록
하고 또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 교육 정책은 쇠뇌 정책이에요. 일단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칩니다. 한국인이라는 자각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총과 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칠판 앞에 서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한국어로 말하거나 한글을 쓰면 굉장히 탄압을 하는 거죠. 이게 무서워서 학교를 가겠습니까? 어디, 그죠? 그리고 또 한국인들한테는 여기 선생님들 모습이에요. 칼을 들고 있는 선생님들 뒤에 학생들이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또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초등교육이나 실업교육만 주로 실시를 합니다. 너네는 일본을 위해서 일할 때 필요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지, 더 이상의 뭐 대학교육 같은 고등교육은 필요 없어. 너희 조선인들이 유식해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자, 이래서, 일단 한국인들은 아주 그냥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에 머물러야 했고요. 또, 그동안 많이 우리 이제 독립투사들이 지었던 민족사립학교 같은 것들, 또 사립학교령이라는 걸로 다 없애버리고, 또 우리 한국인들의 전통교육이죠. 서당 한자를 가르친 서당 같은 경우에도 서당규칙이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너네 일본이야, 일본의 종이야, 이렇게 쇠뇌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1910년대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일제는요, 식민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사실 토지조사 사업은 우리 대한제국 시기에 지게 발급할 때 이미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방해로 지게 발급 사업이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자, 하다가 지지부진 끝나고 말았는데 이것을 이어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겉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긴 했는데요. 이건 겉으로 내세우는 목표이고 사실은 식민통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민통치의 기초 자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 땅이고 여기에서 면적이 어느 정도니까 또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세금을 얼마 거둘 수 있겠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를 운영을 하고 한반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일본으로부터 따로 돈을 지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안에서 이 식민지 통치 자금을 마련을 해야 했거든요.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소유자가 직접 신고를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 소유자들, 가난한 농민들은 일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일본인들이 쓰는 일본어나 한자를 알 리가 없겠죠. 어려운 글자인데. 근데 이거를 제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라. 정확하게 널리 이제 홍보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대충 홍보를 하고 무작정 제 소유자가 직접 네가 글을 써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무식한 글을 못 쓰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그냥 눈을 뜨고 자기 땅을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황실과 관청이 소유한 토지, 또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마을 공유지, 문중 토지 같은 것들을 다 조선 총독부가 차지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마을에서 산 같은 거 있죠. 옛날에 나무로 땔감을 쓰니까 땔감 같은 건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주워 올 수 있도록 산은 공유지로 설정을 해요. 근데 마을 사람 하나 누구가 이 땅 내 거야, 이 산은 내 거야라고 이제 딱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한을 딱 정해주고 이 기한 내에 이 산 누구 거라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총독부 거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거야. 문중토지도 마찬가지야. 한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토지 같은 것들, 어떤 사람이 이 땅 내 거야 라고 이제 내세우기가 힘드니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납니다. 땅에서 얻는 수입이. 누구 땅이 누구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조선 총독부 소유의 토지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입은 늘어나겠죠. 또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된 토지는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땅을 사게 되는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요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또 여기 여러 가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1908년에 일제가 설립한 토지회사, 즉 부동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선인들에게 빼앗은 토지를 이 총독부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아주 싼 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인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살 때는 되게 가난하고 뭐 보잘것없는 농민이었는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토지를 아주 싼 값에 사게 되면서 한반도로 자꾸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후로 일본인의 토지 소유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일제는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총독부에 이런 모였던 토지가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인 동시에 일본인의 이주와 정착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는요, 지주의 소유권만 이제 땅에 인정을 하고, 농민이 누리던 경작권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쌤이 빨간 줄을 안 꺼놨는데, 지주 땅 주인이죠. 원래 땅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은 이 지주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이에요. 그래서 소작농들이 갑자기 쫓겨나거나 일을 다 해놓고 뭐 자기 몫을 못 받게 된다거나 그러면 되게 곤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작농들이 이제 경작권을 가지도록 인정을 해줬습니다. 경작권은 주인이 있는 땅을 개간해서 경작지로 만들었을 때 생겨나는 소작인의 권리인데요. 이거는 이 땅 못 쓰는 땅을 내가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내가 계속 소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다른 소작인들한테 팔 수도 있고 또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땅 주인이 야, 마음대로 너 나가! 소작료 너 많이 안 내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총독부는 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을 하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경작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소작인들 마음대로 소작료를 확 올려버리거나 이 소작료 올리는 걸 인정하지 않는 농민들은 쫓아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토지조사 사업 얘기를 좀 했고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1910년대의 토지조사 사업.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많았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회사령입니다. 자, 회사령은요, 한국에서 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민족기업가들이 회사를 세워서 돈을 벌어가지고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로 막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실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을 세울 때는 무조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사를 절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국인들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억압되고요. 민족 자본의 성장이 억제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부자들은 일본인들만 될 수 있게 된 거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산림, 어장, 광산 이런 것들에 대한 돈 되는 것들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서 일본인들이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인산, 담배 같은 것들은 전매제도 국가에서 만들어서 국가에서만 파는 거, 그죠? 세금을 왕창 붙여가지고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 이 결과 조선 총독부는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얻은 반면에 한국인들의 경제활동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가난한 한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1910년대의 일본의 식민통치 얘기를 했어요. 자, 수업 시간에 우리 재밌는 활동으로 만나고요. 여기서 바이바이.